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5,500도 넘은 코스피 지수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마감했던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자산 시장 전체가 어두워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네, 간밤 정말 걱정 많으셨겠고요. 장 시작하자마자도 프리마켓이 8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네. 이걸 웬걸 우리 한국에 투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00선을 어제째 뚫었었고요. 네. 오늘도 크게 큰 폭의 하락은 없고 약보합 정도입니다. 지금 5,532예요. 10포인트 더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올랐네요. 약보합, 강보합을 오고 가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굳건합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AI 솔루션이 갖고 온 요즘에 밥그릇 뺏는 AI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밥그릇을 AI가 뺏으려고 해도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바지를 파는 기업인 이 반도체 쪽은 미국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는 살아남았었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그 AI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그 영향을 맞습니다. 안 받는 이유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밥그릇 빼는 AI 소프트웨어에 결국 또 우리 반도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을 놓고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지는 것이요. 어제 4조 2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우리 개인이. 네. 그게 하루에 개인이 판 최대 규모였었는데 이 대부분이 다 차익 실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5조 넘게 사들이면서 또 네. 최고 순매수 기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뒤로 주가가 5% 6%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똑똑해졌고, 그럼 우리의 물량을 누가 받았는가?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받아내면서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증시 판다, 이거 걱정이다라는 것이 또 불식이 되면서 수급과 재료 모두 현재까지는 미증시 급락에 비해서도 양호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6%나 급등했고요. 오늘은 18만 원까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환호를 보내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여기에 대한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인 AI 생성 이미지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전쟁터 같은 뒤에 배경을 뒤로 한 채 파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있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이게 삼성전자 그동안 좀 고점에 물려 있어서 1, 2년 전만 해도 원망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걸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공유를 하면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게 아닌가. 당시에 삼성전자는 D램에 이제 포커스를 뒀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D램이 이제 단층짜리 주택이라 하면 네. 이것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아파트를 만드는 게 HBM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SK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삼성전자는 주가 5만 채우기도 어려웠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HBM4 세계 최초로서 가장 훌륭한 반도체지죠. 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HBM4 반도체를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만들었지만 네. 더 높은 고층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안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이제 AI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의 뇌를 만드는 것인데 이 뇌의 핵심 부품이 이제 HBM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가장 좋은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듦으로 해서 결국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정점을 찍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기술적 격차가 증명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더욱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기술의 축적이 엄청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존재해 왔었고 실제 인력 공급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인력이 너무 비싸지는 않은 고급 인력을 다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잠시 주춤을 했지만은 금방 따라잡고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미래에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 투자자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주식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스닥에서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정주, 일명 동전주라고 하는 게 사라질 것도 같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발표 보시겠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1달러 미만인 경우 이른바 페니스탁스에 관련 상장 폐지 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상장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조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래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저거 동전주 될지 모른다. 너무 많다 종목이. 좋은 종목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코스닥에 대해서 경고를 한 상황이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전주라고 하면 동전이 100원, 200원, 300원, 500원, 900원이잖아요. 주가가 지폐가 1,000원이 네. 안 되는 이제 그런 주가고요. 근데 실은 이제 주가는 상징적인 거고 시가총액이 더 중요하겠죠. 시가총액이 한 200억, 300억대가 이제 되게 된다면 실제로 요즘과 같은 이 머니무브에서는 시가총액이 저렇게 100억 단위 때는 맘만 먹으면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하죠. 작전도 너무나 용이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어도 장사를 잘하면 나름 실적을 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번에 요건을 보면 실적 자체가 자본 잠식인데요. 이것이 연간 기준의 감사에서 자본 잠식이 아니라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 잠식이 떴다라고 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좀 형편없는 기업들을 코스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 나왔던 대로 하면 한 100여 곳에서 150곳 정도가 빠지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많게는 거의 200곳 이상도 이 기준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퇴출될, 이 쫓겨날 그럴 운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은 투자자들은 좀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좀 물 흐려놓는다라고 네. 하죠. 알면서도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전주를 보면 이걸 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한몫 잡아봐서 이제 들어가겠다 하다가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참에 아예 좀 이제 부실 종목들 다 퇴출시키고 신뢰도를 높이자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년을 봤더니요. 코스닥은 1,300개의 기업이 새로 상장을 했고 퇴출은 한 400여 개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시가총액은 8.6배나 증가했는데 지수는 1.6배 겨우 여기에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실 기업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다 볼 수 예, 있을 뭐 것 여러 가지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코스피는 5천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5천이 넘고 어느 정도 장기 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타겟이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고 혁신 기업 그리고 뭐냐 창조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부실 기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칼을 들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 뭐 작년만 하더라도 한 38개의 기업이 퇴출이 됐다고 하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발도 대단합니다. 왜 그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필요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지금 도려낼 건 도려내자. 이 상처가 더욱더 커지면 전체적인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강력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식 이미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지면 또 다시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불만도 이렇게 있겠고, 속간해지게 되면 어제는 또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동전주들 몇 개가 상한가를 이제 쫓겨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제 머니 랠리를 펼치는 네. 알쏭달쏭한 주식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미리 수차례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가 내일 상폐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분기 보고서 보고 반기 보고서 보고
완전 자본장식되어 있고 시가총액 작고 이런 거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까지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걸 알아차려야죠. 자기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네. 그렇군요. 뭐 코스닥 시장 전체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사실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또 하나 올려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 공정한가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만기됐을 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면서 남은 돈으로 집을 산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것이 되냐? 다주택자가 대출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려는데 정부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은행의 결정이지.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만약에 4%고 집값 상승률이 10%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으로서 6%의 이득을 얻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물론 또 이렇게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집을 묶어놓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주택자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집값이 내리는 그런 곳도 있고 이런 데서는 다주택자가 어떻게 보면 임대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다각적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금 관세 재협상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석탄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lean, beautiful coal. Clean, beautiful coal. We love clean, beautiful coal, don't we, Doug? Huh? In just the past few months, we've made historic trade deals with Japan, Korea, India, and others to increase our coal exports dramatically. Sir, to show our appreciation, the trophy says the undisputed champion of beautiful clean coal. Thank you, sir. 네, 트럼프 대통령 석탄의 수호자 이런 트로피를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석탄을 거론을 한 거는 사실 우리 정부와 논의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미국산 석탄을 좀 대거 구입하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렇게 될까요? 봐야 되겠죠. 미국은 실은 에너지 강국입니다. 히토리만 없지요. 석유도 많이 있고 가스도 많이 있고 또 하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석탄의 수호자 선물 트로피까지 네. 받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이제 석탄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겠죠. 무역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이제 소식 전해지고 나서 부랴부랴 우리 당국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미 팩트 시트에도 석탄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뭐 일본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석탄에 있어서 한국, 일본, 인도가 한테 수출이 가능하고 이들은 우리 석탄을 그러니까 미국 석탄을 수입을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지만 역시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석탄 또 이제 앞으로 말하는 석유 이런 좀 또 농산물 쪽들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블루 컬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출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내부의 좀 표 마련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 보면 요즘에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우리가 뭐 시간 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압박하려고 여기까지 해서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명확하게 안 해. 그럼 석탄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차원에서 묵리 이렇게 알면서도 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석탄 수입은 지금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탄광들도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기조는 탈석탄 아닌가요? 이게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는 시대에
석유도 아니고 석탄까지 간 거는 너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주 지지 세력인 그 중부 있잖아요. 거기서 석탄이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미국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석탄을 굉장히 싼 가격에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탄광이 문을 닫죠. 네. 지금 미국으로부터 석탄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과거 2017년도 트럼프 정부가 시작될 때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입을 하다가 이제 탈석탄 그런 원칙에 의해서 네. 이것이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환경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 지금 현재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석탄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제 시작부터 파행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시작부터 이게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처 업무 보고도 못하고 회의가 그대로 종료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협의와 뭐 통과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협의 부분이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미 이제 특별법 통과를 하면서 이 투자위원회에 대한 특별법 특위를 구성 좀 하고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뭐 가령 재판소원법, 대법원가 증언법 이런 거 백날 특위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협의를 하려고 해봤자 그냥 법은 번번이 통과가 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미특별법에 있어서도 뭐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보이콧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 법은 또 여당만의 힘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3월경에는 이 대미투자법을 이제 통과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미국 측에 어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파행이 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도 약속 1시간 전에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불참 통보로 무산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창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런데 3월 9일까지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예, 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야 대치가 있는 게 사법기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야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빨리 미래의 먹거리가 달린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세계는 다시 지금 관세 시대에 적응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관세 재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경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관세 협상 관료를 미국에 급파를 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아직 뚜렷하게 이제 엔화 자금, 일본의 돈이 미국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더디다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과 미국입니다. 미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사안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한 일본이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멕시코판에 심해 원유 터미널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고 세 번째가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반도체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급파가 됐기 때문에 경제산업상이 러트닉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프로젝트 중에 하나 정도에서는 조금 구체화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금까지도 좀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일본 쪽에서 뭔가 물꼬가 트고 정말 대미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는 우리를 또 더 압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내 대미 투자 특별법의 통과가 좀 빠르게 되면서 그 다음 타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한때 39%까지 관세율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스위스 총리가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반복해서 말해서 관세 협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지금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강민욱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 끄는 화제의 뉴스들 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덕수 전 총리 1심과 어제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재판, 각각 다른 재판부가 맡았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선고 초반부터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두 번째 공식 인정이 나온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김용현 두 피고인을 묶어서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그러면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봤습니다. 이런 내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밖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 박종근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죠.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이후에도 11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내면서 막판 뒤집기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옥중 편지를 전했습니다. 구속 중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죠. 현재 수감 중인데 어제 법조계를 통해서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손편지가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건희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주말 저녁에 밖에서 응원하는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렸다. 응원해주는 분들과 소통도 하고 싶지만 전부 통제가 돼서 어쩔 수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 같은 말로 거듭 감사하다는 김 여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여사의 1심,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죠.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도 앞서 보신 것처럼 특검 구형의 반이 안 되는 징역 7년이었습니다. 무죄와 공소기각,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양형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어떻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산후우울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째를 가져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박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경험한 산후우울증을 내가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산후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둘째를 낳는 거예요. 우울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둘째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의 심경을 얘기한 겁니다.
너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알 수 없이 우울해지는 그 심경을 산후 우울증에 빗대면서 극복을 위해서 둘째를 가져야 한다. 인천시장 출마를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 맥락이야 알겠는데 비유가요. 출산과 산모에 대한 몰이해 아니냐는 비판을 부릅니다. 산후 우울증이 단순히 애 낳고서 드는 허무함 때문이냐. 신체적 심리 변화에 돌봄 환경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는 게 산후 우울증인데 조심스럽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둘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여성은 아이 낳는 도구냐 이렇게 바라본 전통적인 성관념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흔히 불임 정당 같은 식의 수사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쓰고 있는 것도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판 없이 그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도 문제라고 했고요. 조금 더 예민한 시각을 갖고 지적해야 된다. 저희도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보도된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 얘기입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죠. 차량을 대여해주는 의전 서비스 업체 폭로인데요. 국내 일정 중에 수차례 고가의 차량을 여러 번 의전받고 개인 사고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가족 여행 같은 개인 일정을 수행하게 했던 의전 갑질과 사전 약속했던 매니지먼트를 해당 업체에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고소했다는 내용 등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 소속사 측은 즉각 보도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카톡대화 짜깁기 등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계약 사항도 충실히 이행을 했고 파기에 대한 책임도 업체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쟁점이야 그렇다 쳐도요. 어제 많이 보도가 됐던 이 부분. 새벽에 영동대교에 페라리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갔다는 건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 담론을 박이 일고 있습니다. 황희찬 측은 당시 업체 대표와 선수 간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차량도 이 업체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고 보면 특별할 거 없는 업체 대표와 고객 간의 대화 내용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은 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페라리 프로선계 차량이 12기통이라서 기름이 한 칸 남을 때까지 두면 안 된다고 하죠. 저도 이런 건 어제 처음 알았는데 다만 사고 후에 이렇게 대리 수습을 부탁하고 도로 위에 비상 깜빡이만 켜놓고 차를 놓고 그냥 갔다는 부분 비판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연예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혼한 상태였다. 배우 최정현 씨의 뒤늦은 고백이 화제입니다. 전 남편과 결혼 생활 11년 만인 지난 2022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슬아의 딸 한 명을 둔 싱글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니랍니다. 프레임이 되게 바뀌어있잖아. 싱글맘. 그럼 싱글맘 컨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섭외를 하시니까 내가 매번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 거야. 죄송한데 제가 이제 싱글이 아닙니다. 저랑 되게 친분이 있는 동생이었어요. 5살 동생. 같이 이제 골프를 몇 번 쳤어. 이제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누나가 좀 도와줄게. 나도 그 친구를 3번째 본 거였거든요. 내가 여기 있었고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을 앉히더니 아빠? 엄마? 이러는 거야. 맞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이가 싫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재혼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자꾸 싱글맘 콘셉트의 섭외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남편은 5살 연하인데 구체적인 재혼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 결정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 번 본 적도 없는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는 딸의 모습이 결정적이었다. 최정현 씨는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 가정에 행복만이 깃들게 누리꾼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둔 우리네 풍경도 예전과는 여러 맥락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설에 추석에 이렇게 명절에 차례 지내지 않는다는 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제 10가구 중에 6가구를 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추석 명절은 세지는 않지만 설 때 차례는 지내거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설에도 약 60% 가까이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걸 보고 예. 저도 속으로 조금 놀란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차례를 지낸다 하더라도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라든지 네. 반조리된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예. 하겠다라는 또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왜 차례를 지내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차례 대신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겠다. 대략 한 32%가 여행을 가겠다라는 거고 예. 종교적인 이유가 한 25%. 이거는 뭐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차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25%. 번거롭다라든지 경제적 부담 이런 순으로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과거와 다르게 휴식으로 좀 인식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네.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남은 뭐 10곳 가운데 4곳이 안 되는 차례를 지내겠다는 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이제 뭐 전 부치고 네. 나물하고 이런 식으로 요란하게 명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뭐 이른바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는 얘기를 해요. 뭐 밀키트 배달 이런 것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차례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조리하거나 일부는 구매한다 이런 식이 대략 한 60%가 넘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한 40%가 떡입니다. 네. 떡 같은 경우 이제 저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님 따라서 방앗간에 가서 떡 네. 짓고 이제 이런 것들 풍경들이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방앗간도 많이 사라지고 하니까 떡 같은 경우는 떡집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요. 예. 또 지금 또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 같은 경우 네. 번거롭죠. 여성분들 정말 저 냄새 맡으면서 준비하고 부치는 네.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육류라든지 나물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일부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하고 협의하에 밀키트를 구매한다라든지 아니면 간소화하는 네. 트렌드가 또 잡히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나면서 차례 준비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세대로 이제 MZ들이 자라나서 한 자리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례상의 풍경도 많이 간소화되고 이색적으로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건 신기하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찾아서 틀 수 있는 디지털 병풍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물가 시대 실속 있는 소비를 하자라는 풍경이 만연해 있는 건데요. 예. 과거에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풍족하고 음식 수가 다양했지만 지금은 제수용품 간편식을 소비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설 연휴에 한 게시물이 올라온 게 화제가 됐는데요. 요즘 MZ식 제사법이라면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뒤에 펼쳐진 화면은 온라인 화면으로 병풍을 세워놨고요. 그러니까 TV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또 앞에 테이블에는 샌드위치, 피자, 그리고 얼그레이 케이크 등 이렇게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었던 네. 음식이라면서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비싼 과일 대신에 과일 주스를 올려놓기도 과일이 많이 비싸니까 합니다. 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식을 후손들의 최애 음식 메뉴로 채워놨네라고 반응을 보인 이가 있는 반면에 네. 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음식이야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뭐 잘 보니까 이제 TV 밑에다가 지방을 붙여놨네요. 따로 이제 세울 필요도 없고. 자, 대신 이 차례상을 차려주는 차례상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최근에 이용 빈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오히려 고물가 시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면 방송에서 단골 멘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싸냐? 아니면 일반 우리가 대형마트가 싸냐? 물가 비교를 항상 하죠. 항상 하죠. 그런데 이제는 대행업체와도 같이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생선, 과일, 전 등 한 20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만드는데 예.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에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주부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좀 되겠죠. 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업체가 오히려 조금 저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대행업체가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5년까지 3년 사이에 이 대행업체가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네네.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음식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면 제기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그릇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기,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탁보, 향, 촉까지 예. 풀 세트로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 같은 경우 아이스박스로 배달하기 때문에 네. 편리성과 그다음에 이용의 여러 가지 이제 다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고물가 때문에 차례 대행 서비스도 더 주목을 받고 이용 빈도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 사실 모일 때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네 어머니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갈등도 많았던 명절인데
마냥 이제 가는 어린 마음에는 좀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게 특히나 설날에는 신권 빳빳한 돈으로 받는 그 세뱃돈에 대한 설렘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도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은 비대면 송금을 또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맘때 보면 고객분들이 신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권 구하러 다니고 네네. 신권을 비축해 놨다가 이제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세뱃돈을 현금으로 줘도 요즘 MZ 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거리입니다. 더 곤란해하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부로 이제 네. 송금, 이제 전자송금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신권에 대한 수요는 한 2조 5천억으로 5년간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간편송금액 같은 경우는 더 늘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간편송금액 같은 경우 일평균 761만 건, 금액은 9,800억이기 때문에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 91%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뭔가 오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뭐 마음 뭐 이런 옛날에 우스갯소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대가 세대인 만큼 네. 저렇게 또 신권 바꾸는 번거로움보다는 네. 저게 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네.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저게 더 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차례에는 이렇게 간소하거나 안 지내고 또 세뱃돈, 용돈은 계좌로 보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앞서 통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비행기에 다들 오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그 차례를 안 지낸다 그래서 가족끼리 안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오가는 현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네. 그러면서 공항에서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죠. 예.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진 아나운서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명절 증후군을 또 안을 수도 어허,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겠군요. 있겠죠. 그래서 명절 거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다들 남녀 평등하게 같이 연휴를 즐기는 그런 트렌드가 자리 잡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갈등 없는 결혼 생활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미래입니다. 네. 자, 실제로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나가는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인파가 지금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네. 공항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지금 대략 한 120만 명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루 평균 20만 명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출발이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이고요. 도착이 가장 붐비는 날은 1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 주차장이 대란이고 또 제2공항 같은 경우 항공사가 합쳤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래서 공항공사가 4,550석의 주차 자리를 추가로 마련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1터미널에 2,750면, 그다음에 2터미널에 1,800면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2터미널 같은 경우 셔틀버스도 운행한다라고 하니까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많이들 나가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휴는 뭐 직장인들이 앞뒤로 연차 쓰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긴 연휴가 또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멀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가까운 일본 가는 분들 많다고 하고 이번엔 특히 국내 여행 수요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0%가 일본 자유여행을 선택을 하셨고요. 패키지는 베트남 패키지를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예.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짧죠. 짧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그냥 콧바람 쐰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렇게 예. 되는데 근데 해외를 나가자니 이미 뭐 예약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뒤늦게 예약을 잡는 분들도 있고 또 해외 나가는 게 번거롭고 또 공항 막 복잡하고 하니까 예.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거리를 피하고 도심 내 호캉스라든지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네. 서울 숙소 검색이 우리가 해외 검색 포탈에서 예. 4위로 검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되고요. 또 설 연휴를 맞아서 전국 사찰 30여 곳에서 네. 특별 템플 스테이가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설날 합동 차례하고 부처님께 새해 인사 올리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떡국 공양, 만두 빚기, 윷놀이 이런 전통 놀이들을 네. 한다라고 하니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검색을 하시면 전국 11개 시도시에서 30여 개 사찰에서 네.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16일에서 18일 날 집중적으로 하니까 잘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에 또 절 가서 절하고 떡국 먹고 이렇게 명절 맞아서 좀 뜻깊은 여행을 해보겠다는 경험 소비 경향 또 명절
여행 시장의 한 흐름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젊은 세대 1인 가구 비중은 점점 늘고 있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안 모인다고 하면 이분들은 혼자서 설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혼설족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어요. 네, 이른바 혼설족이라고 해서요. 예.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설을 보내겠다라는 뜻인데요. 예시로 한 대학생 27살 여대생은요. 이모 씨, 27살 이모 씨는 올 설 연휴에 예. 부산인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려가면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업하냐 이런 잔소리를 듣는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과 전시를 보거나 또는 이제 맛집 탐방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 또 설 연휴 내려가는 기간 동안 교통 체증도 극심할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자신은 혼설족을 선택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번거로움의 이유는 뭐 대자면 정말 많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이게 불황의 여파가 아닌가 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게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좀 돈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 명절 연휴에 틈새 아르바이트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혼설적으로 쉬는 것도 뭐 친구분들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가 이때 조금 용돈을 벌어봐 뭐 이런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설과 관련해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서 설 선물을 포장한다라든지 주차 대행을 한다라든지 예. 매장 관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설에 그 우리가 반려동물을 놔두고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불안하죠. 예. 요거 돌보기 알바도 아, 있습니다. 요런 수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설선물 포장 알바.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게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데 대행 업체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행 업체에서 전 부치기 알바 예.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고 또 전을 여기 가서 붙이는 여기서 붙이는 거죠. 예. 이제 벌초 뭐 이런 알바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혼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명절 음식도 못 먹고 지낸다고 하면 걱정도 막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은 접어두셔도 되는 게 이제 이런 혼설족들을 겨냥한 편의점에서 나오는 뭐 명절 음식, 간편식 키트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면 진짜 도시락이 꽉 차 있죠? 네. 꽉 차 있는데 편의점들마다 구성은 조금 비슷합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8개 반찬, 보통 대여섯 개인데 8개 반찬하면서 이름이 상당히 재밌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드시라. 그다음에 도시락을 도시락, 드시락 이러고요. 또 이 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7가지 전을 넣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전 뭐 이런 도시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절편이 들어간다라든지 떡갈비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잡채, 나물 이런 거 좋아하는 네네네.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간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 밀키트 떡국, 명절 음식 먹고 명절의 연휴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젊은 세대 1인 가구의 설 명절 풍경도 많이 달라졌고요. 자, 이제 뭐 보면은 전통은 점점 더 간소화되고 예. 소비 선택지는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앞서 뭐 여행에서도 그랬지만요. 달라진 설 명절 풍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명절 그러면 도식적으로 모두가 똑같았죠. 예. 네. 차례 지내고 가족끼리 모이고 산소 네. 가고 뭐 이런 형태였다라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대가 변하면서 또 무리하게 그 세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통을 지킨다라기보다는 네. 가족끼리 서로 각자 각 집안마다 다른 형태의 명절을 즐긴다라는 거죠. 명절은 다 같이 모이기도 하지만 예. 또 쉼의 또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과 추석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내는 겁니다. 지내지만 그런 것들을 각자 소비하고 지내는 것은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게 예. 시대상의 변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